이게 무슨 일이지? 택시가 집 앞에 멈춰섰고 아내가 문을 열고 내렸다.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멈췄다. 눈앞에는 낯선 간판이 보였다. 매물이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캐리어를 든 채 아내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집으로 들어가려고 열쇠를 꽂아도 돌아가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왜 안 열리지? 나는 조금 떨어진 골목길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기 위해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내 이름은 박민준, 40대 회사원이다.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전업주부인 아내 서연과 딸 유나, 이렇게 세 식구였다. 결혼한 지는 18년이 되었고 딸은 올해 17살인 고등학생이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몇 년째 잠자리가 없었다. 나도, 서연도 그 문제에 대해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다. 어느 부부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들 비슷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 전이었다. 서연이 갑자기 밤에 부부관계를 요구해왔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연이 말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관계를 가진 후 바로 임신이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았다. 생각해보면 반년 전쯤부터 서연의 모습이 이상했다. 외출이 잦아졌다. 스마트폰을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동창회다 음악 엄마들 모임에서 점심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부쩍 늘었다. 어느 날 거실 테이블 위에 서연의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잠금 화면은 풀려 있었다. 그때 화면이 번쩍 빛나며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임신 축하해. 우리 둘의 아이 소중하게 키우자. 발신인은 내가 모르는 남자 이름이었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우리 둘의 아이라니.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여기서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나는 흥신소에 의뢰했다. 보고는 연이어 도착했다. 서연과 젊은 남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그리고 메시지 내역까지. 보고 싶어. 음악, 아기, 정말 기대된다. 같은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강릉의 한 펜션으로 예약된 2박 3일 여행 예약 내역도 있었다. 서연은 엄마들과의 여행이라고 말했었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상간남과의 여행이었던 것이다. 임신 중에 불륜 여행을 떠나다니. 죄책감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집은 내 단독 명의였다. 결혼 전부터 음악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였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조금은 어두운 응접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필요한 준비를 합시다. 댁은 단독 명예이므로 매각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짐에 대한 송부 및 보관 의무만 다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친정으로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딸 유나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서연의 불륜,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아마도 상간남의 아이일 것이라는 사실까지. 유나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나는 아빠 편이야. 그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다. 여행 당일이 되었다. 아침에 나는 서연을 서울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서연은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화장도 완벽하게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 다녀올게. 엄마들이랑 푹 쉬다 올게. 선물 사올게. 실컷 즐기다 와. 최대한의 비아냥거림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통하지 않는 듯했다. 활짝 웃으며 개찰구로 향했다. KTX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음악 즐거운 듯이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배웅했다. 마음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유나야, 시작하자. 아내가 출발한 직후부터 우리는 움직였다. 이삿짐 센터에는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 같은 날 오후에 트럭이 오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유나와 나는 둘이서 박스를 펼치고 묵묵히 짐을 쌌다. 거실에는 박스 산이 점점 쌓여갔다. 음악, 내 옷, 유나의 책, 생필품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나와 유나의 것만 새 집으로 가져갔다. 서연의 물건은 다른 박스에 따로 담았다. 만질 때마다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나와 유나의 짐은 이삿짐 센터 직원이 와서 새 집으로 옮겼다. 서연의 짐은 모두 박스에 담았다.
옷도 화장품도 추억의 물건도 전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 박스에는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넣었다. 내용물은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 복사본과 설명문이었다. 서연이 상간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강릉 여행 예약 내역, 메시지 스크린샷, 그리고 내가 쓴 짧은 글. 귀하의 따님은 불륜을 저질렀고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것을 제 아이인 것처럼 속여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증거는 이상과 같습니다. 발송처는 서연의 친정이었다. 나는 택배기사에게 부탁해 그날 바로 발송했다. 부동산에는 미리 매각을 의뢰해 두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이미 바꿨다. 나와 유나는 새 집으로 이미 이사를 마친 상태였다. 집 앞에는 매물 간판이 세워졌다. 서연이 돌아올 때쯤이면 그 집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계획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서연이 돌아오는 날, 나와 유나는 원래 살던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주택가의 풍경이 보였다. 오후가 되자 택시 음악 한 대가 늘 서던 집 앞에 멈췄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내렸다. 캐리어 음악 케이스를 끌고 있었다. 여행의 피로 때문인지 조금 비틀거렸다. 그러다 그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눈앞에 보이는 매물 간판. 이게 뭐야? 서연이 현관으로 음악 달려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열쇠를 꽂았다. 돌아가지 않는다. 몇 음악번을 시도해도 열리지 않았다. 이상해. 왜 이러지? 무슨 일이야? 문이 안 열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주변 공기가 순간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차문을 열었다. 유나도 따라 내렸다. 음악. 둘이서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나는 서연의 등 뒤에서 말을 걸었다. 다녀왔어? 음악. 즐거운 여행이었나 보지? 서연이 음악 돌아보았다. 나와 유나의 모습을 본 순간 음악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민준씨, 유나도. 이게 음악 무슨 일이야? 왜? 나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다. 안에는 음악 흥신소 보고서와 사진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서연 앞에 내밀었다. 강릉 펜션에서 2박 음악 3일. 엄마들이랑 간다고 했었지? 그게 남자인 엄마였나 보지? 나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음악 한 장, 또 한 장 서연 앞에 펼쳐 보였다. 모텔 입구에서 체크인하는 두 사람,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서연과 그 남자. 스마트폰 메시지 캡처. 보고 싶어. 임신 축하해. 우리 둘의 아이 소중하게 키우자.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목소리가 음악 나오지 않는 듯했다. 유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음악, 우리 다 알아. 사진도 다 봤어. 거짓말하지 마. 서연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다. 캐리어에서 손이 떨어져 음악 나갔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서연은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은 망연자실한 채 음악인의 거의 우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은 팔았어. 뭐 문제 있나? 음악. 뭐라고? 명의는 나 음악 혼자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비밀번호도 바꿨고. 당신 짐은 전부 다 싸서 보냈어. 어디로 보냈는데? 당신 친정,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도착했을 거야. 불륜 증거도 같이 동봉해서. 설명문도 같이 넣었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상세하게 적은 설명문.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음악, 제발. 친정에는 안 돼, 제발. 이미 발송했어. 늦었어. 서연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울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남자 아이겠지. 아니야, 당신 아이야. 믿어줘. 몇 년 동안 잠자리도 없던 당신이 갑자기 나한테 관계를 요구했지. 음악, 왜 그랬지? 그건 당신 아이가 갖고 싶어졌으니까. 갑자기? 좋아. 근데 나한테 임신 사실을 알린 건 그로부터 겨우 열흘 뒤였어. 너무 빠르지 않나? 빨리 알고 싶었으니까. 그럼 내가 당신이 다니는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한 임신 주수를 물어봐도 문제 없겠네? 음악, 그것보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더 확실해지겠지. 검사해볼까? 서연은 음악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은 너무 얕았어. 나는 음악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가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우리는 차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현관 앞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은 채
홀로 남겨져 있었다. 나는 백미러에 비친 그 모습을 잠시 보았다. 서연의 짐은 친정에 도착했다. 수많은 박스가 현관 앞에 쌓였다. 서연의 부모님이 박스를 열었다. 서연의 옷과 화장품, 일기장과 수첩, 그리고 가장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음악 사진과 내 설명문이 들어 있었다. 불륜, 임신, 불륜 여행, 집, 매각, 모든 것을 간결하게 적었다. 나중에 유나에게 들은 이야기다. 서연의 아버지가 그 봉투를 열어 사진과 글을 읽고는 경로했다고 한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넌 내 딸도 아니다. 서연이 친정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소리치며 문전박대했다. 서연의 어머니조차 딸의 어깨를 감싸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고 한다. 서연은 친정이라는 기댈 곳마저 잃었다. 갈 곳 없는 채로 그날을 어디서 보냈는지 나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서연의 짐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봉투를 준비했었다. 내용물은 마찬가지로 증거복사본과 설명문, 불륜 사실, 임신, 그리고 남편인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발송처는 상간남의 회사였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상간남의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불륜 상대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 증거. 모모 SG 캡처가 회사에 음악 도착했다. 상간남은 해고되었다. 아니, 음악 표면적으로는 잦은 퇴사 형식으로 쫓겨났다고 들었다. 나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에게는 경제력이 없었다. 지급은 계속 미뤄졌다. 하지만 내 변호사는 손을 음악 놓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다. 서연이 길거리를 헤매다 상간남에게 의지하려 했을 때 그는 냉정하게 뿌리쳤다고 한다. 엮이고 싶지 않아.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 인생도 너 때문에 엉망이 됐어. 그렇게 내쳐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버렸다. 조정기일이 되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 조정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문을 열자 하얀 테이블이 방 중앙에 놓여 있었다. 조정위원 2명. 맞은편에는 서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서연은 무척 수척해져 있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증거가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다. 그럼 이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이신 남편분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변호사가 자료를 펼쳤다. 봉투에서 사진 복사본이 한 장, 또 한 장 테이블 위에 놓였다. 서연과 젊은 남자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하는 두 사람. 임신 축하해. 우리 둘의 아이 소중하게 키우자라는 상간남의 메시지. 조정위원들이 그것들을 훑어보았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우리 측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신청인과의 부부관계는 수년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갑자기 접근하여 단 한 번 관계를 가졌고 그 직후에 임신을 통보했습니다. 시간 순서와 앞서 보신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는 제3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아이를 신청인의 아이로 속여 양육할 계획, 이른바 탕란을 시도한 것이 명백합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작게 목소리를 냈다. 그 탕란이라는 인식에는 이의가. 내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의가 있으시다면 아이 출산 후에 DNA 검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에서는 불륜 사실, 그리고 임신 시기와 경위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들을 확인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조정위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청인의 청구 내용은 우선 이혼, 그리고 친권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는 피신청인께서 신청인에게 지급,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합니다. 자택은 이미 매각되었고 단독 명의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돈이 없어요. 위자료 같은 거 못 내요. 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친정에도 못 돌아가고 살 곳도 겨우 찾았는데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하얀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 속으로 서연의 눈물 한 음악방울이 떨어졌다. 내 변호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위자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재판으로 이행하여 급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래서 갚으셔야 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변호사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그때까지 담담했던 말투가 순식간에 무겁고 날카로워졌다.
정의감이 강하고 열정적인 변호사였는데 몇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음악 내게 상당히 감정이입을 해준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변호사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실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당신은 상간남과의 관계에 빠져 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에게는 경제력이 없었죠. 그래서 탕란을 계획한 겁니다. 서둘러 남편분과 오랜만에 관계를 맺고 출산 후에는 남편분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서 키울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상간남과의 관계는 몰래 계속 이어가면서요. 화목한 가정을 방패 삼아 뒤에서는 연애를 즐기는 것. 그것이 당신이 그리던 이상적인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실은 무엇입쇼? 그렇다면 왜 임신이 확인된 시점과 남편분에게 접근한 시점이 일치하는 겁니까? 왜 상간남에게는 우리 둘의 아이 소중하게 키우자고 보내고 남편분에게는 당신 아이야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모든 증거가 당신의 기만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했다. 사람을 속이고 오직 자신의 편의를 위해 가족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 그런 이기적이고 얕은 행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내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엄격해졌다. 상간남의 아이를 남편분의 아이로 속여 부양하게 하고 그 인생을 짊어지게 하려 하다니 그런 탕란이라는 비열한 행위를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는 당신의 거짓말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는 것은 당신이 선택한 길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조정실의 침묵이 흘렀다. 조정위원도 서연 측 변호사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 내 변호사가 한숨을 돌린 후 당황한 듯 조정위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조정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 마음을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로서는 감정적으로 지나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 가슴 속에 계속 담아두었던 말을 대신해 주었다. 나는 이 변호사를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조정에서 이혼, 친권,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내 주장 음악은 거의 모두 받아들여졌다. 조정이 끝나고 우리가 방을 나설 때 서연은 아직도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혼이 성립되고 몇 달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서연이 길에서 쓰러졌다고 한다. 영양실조 혹은 과로. 싼 원룸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며 지냈지만 몸이 버티지 못한 모양이었다. 경찰에 의해 보호되었다. 경찰에게서 내게 연락이 왔다. 가족분이 쓰러지셨는데 연락드릴 만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아내와는 이혼해서 이제 남남입니다. 친정이나 불륜 상대에게 연락하십시오. 나는 매정하게 끊었다. 화끈함은 마음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여자를 돌볼 의무는 없다. 도움을 요청받을 이유도 없다. 그 후 서연은 중절 수술을 결심했다고 들었다. 아이를 낳을 곳도 돈도 없었을 것이다. 친정도, 상간남도 누구 하나 지지해주지 않았다. 상간남도 그녀를 버렸다.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서연은 청소 아르바이트나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힘든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딸 유나가 가끔씩 소식을 전해준다. 어떻게든 살고는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예전처럼은 절대 못 돌아간다고 하더라.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다. 그건 그녀가 선택한 길의 결과일 뿐이었다. 나와 유나는 새 집에서 둘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 좁았지만 음악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전 집처럼 거짓과 배신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유나는 요리나 세탁을 분담해 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나가 된장찌개를 끓여놓은 날도 있었다.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유나가 먼저 저녁을 데워놓고 기다려주었다. 정말 도움이 되네. 아빠가 힘들게 일하시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거실 테이블에서 둘이 마주 앉아서 아빠, 저 이대로 대학 가려고요. 취직도 제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좋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유나가 살짝 웃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생겼다. 엄마를 잃은 대신 음악 아빠와 딸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걸로 충분했다. 어느 날 유나가 말했다. 아빠, 나
음악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판단에 맡길게. 하지만 만나도 용서할 생각은 없어. 음악, 그냥 가끔 연락하는 정도라면 괜찮을까 해서 유나는 음악 서연을 만났다고 한다. 서연은 많이 변해 있었다고 했다. 반성하고 예전보다 겸손해졌다고 유나는 음악 말했다. 하지만 유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가끔 연락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서연과 만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만날 생각은 없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동네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음악 마셨다. 유나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소리가 들렸다. 복수의 연쇄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재생의 시간이다. 남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는다. 거리를 둔다. 그것만을 음악 나는 지켜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다. 딸과 둘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내, 서연의 시점. 지금 내게는 아무도 음악 없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한다.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 선다. 밤에 음악 좁은 방으로 돌아오면 아무도 없다. 누군가에게 다녀왔어라는 말을 들을 날은 이제 오지 않겠지. 계산을 하면서 오늘도 수백 명의 손님 얼굴을 본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웃는 여자, 노부부가 함께 장을 보고 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몸이 아프지만 쉴 수 없다. 쉬면 월세를 낼 수 없다. 오직 그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민준 씨는 음악 다정한 사람이었다. 야근으로 지쳐 돌아와도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말하며 음악 전부 먹어주었다. 유나의 학교 행사에는 연차를 내고 꼭 와주었다. 집 대출금도 생활비도 전부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집 거실에 저녁밥 냄새가 퍼지고 유나가 숙제를 하며 아빠는 내라고 말하던 시절. 그가 음악 다녀왔어라고 말하며 문을 열고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았던 그 시간들. 그런 남편이 음악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잃고 나서야 겨우 알았다. 너무 늦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 남자는 뭐였을까? 달콤한 말을 해주었다. 좋아한다고 했다. 계속 함께 있고 싶다고 했다. 나를 특별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음악하지만 민준 씨에게 모든 것이 발각된 순간 그 남자가 내게 한 말은 엮이고 싶지 않아라는 한마디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아이도 나도 전부 버리고 사라졌다. 직장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건 그가 자초한 일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선택했다. 18년간 가족을 지켜준 남편을 배신하고 달콤한 말뿐인 남자에게 빠졌다. 어리석었다. 얕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아이를 낳지 못했다. 돈도, 장소도, 지지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낳으면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를 지운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자초한 일이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날 밤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나가 음악 가끔 짧은 메시지를 보내준다. 잘 지내? 그게 전부다. 답장을 할 때마다 손이 떨린다. 조정날, 유나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예전에 엄마 좋아라고 말해주던 딸의 눈이 그렇게 변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유나는 말했다. 당연하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17년간 곁에서 자란 딸이 지금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 거리를 만든 것도 나였다. 매일 후회한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이불에 들어갈 때마다, 음악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 씨를 속이려 했다. 유나를 속이려 했다. 가족을 도구라고 생각했다. 원하는 것만 원하는 대로 손에 넣으려고 했다. 음악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 나 자신이 밉다. 하지만 미워해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일하고 좁은 방으로 돌아온다. 아무도 없는 밤을 그저 버텨낸다. 그것밖에 음악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다. 이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이제 침대에서 한 번 했잖아. 몇 번을 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욕실의 불투명 유리 너머로 웃음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다. 마음도
인생도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울부짖는 것보다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 남자보다 진실은 언제나 무기가 된다. 나는 더러운 수를 쓰지 않았다. 그저 봤을 뿐이다. 그들의 본성을. 내 이름은 김민호, 33살. 식품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결혼한 지는 반년. 아내는 7살 연하의 소라. 화려한 외모의 얼굴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고 나도 거기에 완전히 넘어갔다. 무엇보다 밤일이 적극적이어서 나로서도 불만은 없었다. 오히려 매일 밤이 기대될 정도였으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따라 일이 일찍 끝나서 가끔은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들뜬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순간 위화감을 느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TV도 안 켜져 있고 묘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였다. 몇 번을 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것도 욕실 안에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다. 지금 소라 목소리 맞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아잉, 그렇게 세게 하면. 장난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물 튀는 소리, 흐느끼는 목소리, 그리고 키스 소리. 욕실이다. 욕조 안에서 누군가와 아니, 제혁과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진짜로. 내가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집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분노와 역겨움에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하지만 여기서 들이닥쳤다간 감정적으로 주먹부터 나갈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증거다. 먼저 증거부터 잡아야 한다. 손을 떨면서도 녹음 앱을 실행했다.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욕실에는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욕실 문은 불투명 유리라 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리가 더욱 생생하게 들렸고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끝이다. 변명도 사과도 듣고 싶지 않다. 이 여자와는 완전히 끝내겠다. 문을 열고 밤 공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결혼한 지 반년이라고 뭐가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야. 바보 같은 나. 주먹을 꽉 쥐고 밤거리를 터벅터벅 걸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현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소라, 너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냥 욕실에 둘이 있기만 했다면 조금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악 그 소리를 들어버린 이상 이제는 무리다.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 다음 날 나는 거실에서 소라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건 불륜녀. 어떤 낯짝으로 변명을 늘어놓을지 구경거리였다. 이혼하자. 어제 일 전부 다 알고 있어. 무슨 소리야? 그거 똑똑히 녹음해놨어. 목소리도 선명하게 다 들어갔고. 소라는 잠시 굳어있다가 코웃음을 쳤다. 그것뿐이야? 바람 좀 폈다고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남자잖아. 뭐야, 이 여자 뭐가 이렇게 당당해. 그럼 인정하는 걸로 알지. 위자료 확실하게 청구할 테니까. 그때 등 뒤에 문이 열리며 뻔뻔하게 나타난 건 나왔구나. 상간남. 어이, 무슨 소리야? 낼 돈이 어디 있어? 남의 아내랑 욕실에서 놀아나 놓고 무슨 역정을 내는 거야. 못 내겠으면 사채라도 써. 내 알바 아니야. 그딴 거 모르겠고 증거라도 있어? 있지. 녹음 파일, 시간까지 전부 다 있어. 전문기관에 의뢰해도 상관없고 그럼 우리도 깔게. DV 증거, 영상도 음성도 다 있으니까. 뭐, DV 가정폭력? 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DV라니 그런 짓 한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런 말이 술술 나오는 걸 보니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준비했다는 건가. 결혼 반년, 나는 가정을 꾸리려고 필사적이었는데 뒤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마음대로 해. 나도 할 일 할 테니까.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소라에게는 3천만 원, 재혁에게는 2천만 원. 금액의 차이는 당연했다. 상간남을 집으로 끌어들여 욕실에서 정사를 나눈 그 비상식적인 행동과 그 욕조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당연했다. 아내와 상간남이 뒹군 욕조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사건 이틀 후 오후, 점심시간이 지난 사무실은 평소처럼 조용한 분위기였다. 나는 담담하게 매일 답장을 쓰고 있었다. 그때였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가정폭력을 했어요.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놀라서 고개를 드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소라였다. 게다가 옆에는 그 상간남 음악 제어까지 와 있었다. 심지어 소라의 손에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려 있었다.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맞았다. 이 미친 여자가 누구 돈으로 밥 처먹고 다니는 거야.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고함 소리와 무언가를 격렬하게 때리는 소리였다. 우와, 무서워. 음악 나와 정말 비슷한 목소리였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헐, 진짜야? 음악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다. 웅성거리며 내 책상에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었다. 젠장, 일을 저질렀구나. 상상 이상으로 멍청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노보다도 굴욕감과 어이없음이 더 컸다. 황급히 보안팀 직원이 달려와 두 사람을 제지하려 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큰 소리를 내시는 건 삼가주십시오. 웃기지 마.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러 온 거야. 나는 피해자라고. 계속 가정폭력에 시달렸단 말이야, 이 남자한테. 어느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똑똑히 녹음된 그 음성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 안에는 불온한 공기가 퍼져나갔다. 음악, 가정폭력이라니. 김 대리님 그런 사람으로 안 보였는데. 근데 방금 그 목소리, 음악 김 대리님 맞았지? 그런 수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밝혔다. 아무도 나를 감싸주지 않았다. 망했다. 이거 완전히 악당이 되어버렸다. 최종적으로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소라와 재혁은 마지못해 끌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은 회사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버렸다. 이 회사에 내가 있을 곳이 있을까? 자리에 돌아왔을 때 분노와 초조함에 음악손이 떨렸다. 책상 위에 머그컵을 들어 올렸지만 안에 내용물이 미세하게 출렁였다. 바보 같았지. 너무 얕봤어. 멍청한 사람은 무섭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좋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 반드시 복수해주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른 순간이었다. 며칠 후 밤, 드물게 일찍 목욕을 하고 여유롭게 캔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물론 욕조는 바로 업체를 불러 교체했다. 갑자기 인터폰이 난폭하게 연타되었다. 하, 뭐야, 밤늦게 누가 이렇게 무례해. 인터폰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소라와 그 상간남 재혁이 있었다. 게다가 보기에도 험악해 보이는 양아치 같은 남자 2명까지. 금발에 선글라스, 위아래로 추리닝. 뭐야, 이 90년대 양아치 코스프레는. 진짜냐? 이놈들 직접 쳐들어왔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소라가 대뜸 소리쳤다. 위자료 음악 취하해. 지금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내년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 어쩔 거야. 대단하네. 가해자가 완전히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잖아. 얌전히 고개 숙이는 게 신상에 좋을걸? 가정폭력남이라고 소문 다 났으니까. 지금 여기서 확실히 하자고. 그래, 내 음악 가정폭력 음성. 지금 여기서 틱톡에 올려버릴 거야. 나는 캔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해보시지. 세상 사람들도 듣고 싶어 할걸? 음악, 밤늦게 여유롭네? 이제 곧 길거리도 못 돌아다니게 될 텐데. 소라는 씩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했다. 더위 양양하게 손가락을 슬라이드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들려온 것은 나와 비슷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아니었다. 아잉, 그런데 할지 마. 그 순간 스피커에서 축축한 소리와 입 맞추는 듯한 소리가 단속적으로 흘러나왔다. 현관 앞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야, 소라, 이거 아니잖아. 뭐야 이거? 이거 너희들 목소리 아니냐? 너무 야한데? 뭘 틀고 있는 거야? 우리 집 욕실에서 너희들이 했던 그 음성 맞지? 우리 집 욕실에서 말이야. 소라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황급히 조작하기 시작했다. 음악. 아니야. 이거 실수로 잘못 누른 거야. 웃음 이게 아니라니까. 장난하냐? 이거 완전 우리가 변태 같잖아. 아니, 틀린 말은 아니지. 변태 그 자체잖아. 소리로 증명됐고. 스마트폰 재생 목록에 똑똑히 틱톡용 DV 증거라고 폴더명 남아있고 재생 시간도 기록 완벽하고 도망갈 곳은 없어. 진짜 너무 허술해서 웃음이 나온다. 이야기가 다르잖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야, 튀자. 두 남자는 재빨리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다. 남겨진 것은 새빨개진 얼굴로 떨고 있는 소라와 투덜거리며 욕을 하는 재혁뿐이었다. 저 양아치들, 의외로 이놈들보다 정신은 제대로 밝혔네.
아마 그들은 내게 대한 있지도 않은 헛소문을 듣고 왔겠지.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소라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자, 아직 즐거움은 이제부터다. 그 음성이 흘러나온 순간 공기가 딱 멈췄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하지만 그건 사고도 우연도 아니었다. 전부 내가 계획한, 노리고 던진 반격이었다. 그들의 허술함은 알고 있었다. 남은 건 그것을 어떻게 역이용하느냐 뿐이었다. 시작은 며칠 전 점심시간이었다. 회사 책상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부하 직원인 아름이가 조용히 내 앞에 섰다. 대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항상 밝고 싹싹하던 아름이가 그때만큼은 묘하게 진지한 얼굴이었다. 나는 바로 도시락을 치우고 회의실로 향했다. 혹시 지난번 가정폭력 건으로 할 말이 있는 걸까? 그건 말을 꺼내려던 나를 그녀가 맑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저는 대리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행이다. 그 일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부하 직원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신뢰할 수 있는 아이였다. 게다가 그녀가 내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혼자였기에 선을 긋고 있었다. 그런 그녀였기에 다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지만 아름이에게만큼은 오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이 기뻤다. 그리고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왔다. 저, 대리님 좋아해요. 믿어요. 하지만 회사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그 후 그녀는 이제부터가 본론이에요. 라고 서두를 떼고는 내게 귀중한 정보를 주었다. 실은 소라 씨가 틱톡에 가정폭력 음성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전용 계정도 만들어서 바이럴 시킬 작정인 것 같아요. 역시 왔나. 다음은 SNS로 여론몰이 할 셈이군.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작전이 떠올랐다. 어쩌면 역전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부탁이 하나 있어. 소라가 가지고 있는 SD카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 아름이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대리님을 위해서라면 살인 빼고는 뭐든지. 아니, 좀 무서운데. 고마워, 아름아.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름이는 소라와 카페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소라는 이게 그 가정폭력 증거 음성이야라며 의기양양하게 SD카드를 자랑했다고 한다. 아름이는 침착하게 해에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라며 흥미를 보이는 척 카드를 손에 넣은 그 순간 바꿔치기를 실행했다. 내가 건네준 결정적 증거, 욕실에서의 정사 음성이 담긴 SD카드로 교체한 것이다. 물론 SD카드의 모델명이나 라벨은 내가 사전에 동일한 제품으로 준비해뒀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내용물 확인 같은 건 그 바보가 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예상대로였다. 그리고 맞이한 결전의 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 음성을 재생했다. 그 결과 흘러나온 것은 그 생생한 신음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재혁의 추잡한 목소리였다. 이제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다. 설마 자기 자신의 수치를 확성기로 퍼뜨릴 줄이야. 어이없음을 넘어 감동마저 느껴졌다. 정말 멍청해서 존경스럽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자폭해주니 오히려 시원하다. 그들은 스스로 폭탄을 들고 와서 자기 손으로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 페이스가 되었다. 너, 이 비겁한 놈. 어디까지 쓰레기인 거야. 첫마디로 소라가 소리쳤다.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소리치는 모습은 마치 자신이 상처받은 정의의 히로인 같았다. 아, 너는 뭐 하러 온 건데? 아무래도 자신들의 불륜 음성이 흘러나온 것은 내가 선수를 쳐서 꾸민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재혁도 이어서 지저댔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장난해, 이 새끼야. 적반하장이란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구나.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나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너희들, 자기 스마트폰으로 음성 튼 거 알고는 있냐? 무슨 소리야? 블루투스 연결 기록 확인해봐. 틱톡용이라는 폴더 그대로 남아있을걸? 재생 기록에도 똑똑히 찍혀있고. 당연히 이 모든 정보는 아름이가 내게 전부 보고해주었다. 녀석들의 스마트폰 폴더 구성부터 조작 순서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진짜 눈치채지 못한 건가. SD카드가 완전히 바뀐 것도 모르고
그리고 형세가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소라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쳤다.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소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소리쳤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도로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행인도 이웃도 지나가던 커플마저도 한심하다는 시선을 한 번 던질 뿐이었다. 눈물로 동정심을 사려는 건가? 이제 와서 늦었어. 그 한심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나는 등을 돌렸다. 너희들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하지만 지옥의 문은 그 직후 본격적으로 열렸다. 도망친 양아치들이 사라진 직후 공기가 바뀌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재혁의 눈이 충혈되는 것이 보였다. 이 새끼가 장난하냐.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소리치며 내게로 돌진해왔다. 어이, 진짜냐? 때릴 셈인가? 장소는 아파트 2층 복도. 아까 소라가 뛰쳐나간 흐름에 우리도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만둬, 이 바보야.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했다. 다음 순간 재혁의 발밑이 휘청했다. 균형을 잃은 채 그의 몸은 복도 끝으로 쏠렸고 그대로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난간에 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충돌음. 이어서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무겁고 둔한 소리가 울렸다. 마른 소리가 울리고 이어서 둔한 충격음이 아래에서 들려왔다. 웃음. 돌아봤을 때는 이미 재혁의 모습은 계단 아래에 있었다. 굴러떨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소라가 절규했다. 재혁씨, 여보, 괜찮아? 음악. 그 후 무언가에 홀린 듯이 나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밀었지? 폭행이야. 상해 사건이라고. 경찰 부를 거야. 나는 한번 가볍게 웃고는 말했다. 좋아. 불러봐. 천천히 천장 한 구석을 가리켰다. 자, 저기 고프로 있으니까. 너희들이 온 순간부터 계속 카메라 돌아가고 있었어. 전후 사정 전부 다 찍혔다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 얼굴인 소라에게 쐐기를 박았다. 게다가 라이브 방송 중이야. 내 친구한테 실시간으로 영상 보내고 있으니까 증거 인멸도 불가능해. 완전히 사고가 멈춘 듯한 얼굴로 소라는 움직이지 못했다. 뭐야, 그게, 그런 거 비겁하잖아. 아니, 그냥 데뷔라는 거지. 너희들이 먼저 시비 걸었으니까 당연하잖아.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지 소라는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재혁은 계단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조용히 경찰의 도착을 기다렸다. 이윽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오며 그들의 지옥에 막이 올랐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그 직후였다. 구급차가 재혁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경찰이 물었다. 신고는 어느 분이 하셨죠? 소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 남자. 잠깐만요. 증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현관 위에 고프로와 스마트폰을 건넸다. 이미 방송도 기록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하자 소라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건 음악 1절 손을 대지 않으셨군요. 오히려 확인할 것이 있으니 서까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피해자인데. 부메랑이 이렇게 예쁘게 돌아올 수도 있구나. 그로부터 몇 시간 후 SNS는 지옥의 축제 상태였다. 아내자 폭부메랑 해시태그가 달린 라이브 방송이 캡처되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아내의 욕실 음성이 흘러나오면 누구라도 기겁하겠지. 게다가 소라가 과거에 올렸던 가정폭력 피해 영상의 편집 흔적이 발견되어 조작임이 들통났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허위신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자료를 더욱 증액하기로 했다. 정신적 피해 보상과 명예훼손분, 그리고 회사에 대한 풍문 피해분까지 포함해서 회사에서도 조금씩 내 오해가 풀려갔다. 김 대리, 이번 일 정말 힘들었겠네. 미안했어. 웃음. 오해해서 미안해. 그런 여자한테 제대로 대처했네.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음악 가슴속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내게 공통의 지인으로부터 소라와 재혁의 근황이 들려왔다. 위자료와 치료비로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다고 한다. 그야 그렇겠지. 재혁의 추락사고는 자업자득이라고는 해도 입원비는 자비 부담, 위자료는 합계 5천만 원 이상. 그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다. 재혁은 당분간 일도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채에 손을 댔다고 한다.
그 결과 재혁은 야반도주 직전에 원양어선에 태워졌다고 한다. 음악 소라는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에 얼굴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웃음이 나왔다. 설마 이런 형태로 재회하게 될 줄이야. 지난 플레이가 특기예요. 호오, 여전하네. 음악 당연히 손님 중에는 동영상을 찍어 퍼뜨리는 놈도 있다. 지금은 전처 섹시 같은 태그까지 생겨서 완전히 인터넷의 장난감이 되었다. 그런데도 소라는 울고 있었다고 한다. 어째서, 왜 이렇게 된 거야? 어째서냐고? 거울이라도 보고 물어보지 그래. 반성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동정을 사기 위한 연기일 뿐이다. 그 아내한테는 이상적인 직장이잖아. 오히려 전직 아니야? 나는 코웃음을 치고 그 화면을 닫았다. 이제 그녀에게 향하는 감정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소동으로부터 얼마 후 나는 드디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계기는 그 욕실 부메랑 소동의 라이브 영상이 바이럴된 덕분이다. 불륜녀를 자멸시킨 냉철남 등장, 가정폭력의 증거, 본인들이 정사음성 틀어서 자폭 같은 제목들이 난무했고 어느새 팔로워가 수만 명으로 불어났다. 설마 SNS에서 좀 유명해질 줄이야. 배신을 웃어넘기는 남자라는 태그까지 붙어서 댓글창은 싸이다라는 반응으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저 더러운 수 같은 건 쓰지 않았어. 그냥 그들이 숨기고 있던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야. 그뿐이야. 이혼 후의 생활은 뭐 나쁘지 않다. 자유롭고 평온하고 귀찮은 얽힘도 없다. 음악 밤에도 푹 잘 수 있고 냉장고를 멋대로 뒤지는 여자도 없다. 그리고 그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어느 날 밤 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아름이를 식사에 초대했다.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 그때 내 행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실 것까지는요. 그래도 대리님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아름이는 평소처럼 쿨하게 웃고 있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음악 가게의 은은한 조명과 와인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음악 그녀의 옆모습이 평소보다 더 여성스럽게 보였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나는 문득 궁금했던 것을 입에 담았다. 그나저나 너 소라한테 어떻게 접근한 거야? 그 여자 엄청 경계심 강했을 텐데. 그런데 저한테는 별로 여자로서의 경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예를 들면 예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몰카를 설치했던 이야기라든가 그게 들켰을 때 좀 기뻤다는 이야기 같은 걸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잠깐만. 그거 보통 할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소라 씨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D카드도 비교적 쉽게 건네줬고요. 나는 머리를 감싸줄 뻔했다. 정말 상상 초월의 여자와 결혼했었구나, 내가. 그런 내 얼굴을 보고 아름이가 피식 웃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세요. 마음에 새겨둘게. 와인잔 너머로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무언가 툭 하고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던 상사와 부하라는 선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조용히 잔을 부딪히며 아름이가 말했다. 대리님, 다음에는 와인 말고 더 독한 술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래요? 그거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글쎄요. 장난스럽게 미소 짓는 그녀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뭐, 가끔은 이런 보상이 있어도 벌은 받지 않겠지. 마음이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앞으로의 인생, 그녀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나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